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적인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뭐 적극적이고 하고, 피학적인 사람은 말도 잘 안 하고 수동적이고 얌전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성격일 것 같지만, 에릭 프롬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고 근원되냐면 혼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있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 맨 밑에 166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학증과 피학증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을 공생이라고 부르자. 공생. 누군가 같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학적인 사람은 남한테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고립감을 잊을 수 있고, 가학적인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무력감, 고독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만 다른 것이고, 남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건 다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두 경우 다 자아가 망가지는 거, 이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7페이지에 보면 어느 경우에나 개인의 자아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둘 다. 피학적인 경우에는 외부의 힘 속에 자신을 용해시키고 그리하여 나를 잃어버린다. 가학적인 경우에는 타인의 존재를 나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나 자신을 확대하고 그리하여 독립적인 자아인 나에게는 부족함을 얻는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릭 프롬이 프로이트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만든 가장 큰 공헌이죠, 공헌. 그리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172페이지에는 야, 가학 피학이라는 말이 너무 이 정신병 같은 느낌을 드니까 그걸 합쳐서 그냥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가학적인 사람, 피학적인 사람이 다 같은 거라니까 우리는 그걸 합쳐서 권위주의적인 성격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뭐냐면 그 시대를 보이는 하나의 특성이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히틀러를 지지했던 몇백만 명의 독일 중산층이, 1930년대 중산층이 히틀러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일종의 국민적 성격, 그 시대를 특징 지어지는 개인주의적 성격, 이게 에릭 프롬이 4장까지 했던 얘기예요. 어떤 개인의 성격이라는 게 시대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특징 지어지는 어떤 심리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에릭 프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를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요 문제의식은 나중에 그 버밍엄 학파의 레이먼드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감정의 구조, 이런 말을 써요. Structure of Sentiment인가, Structure of Emotion인가,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런 그 소위 감정의 구조를 개혁시키고 민주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그걸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뭐 우리 한국으로 생각하면 1960년대, 70년대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굉장히 어떤 개혁적인 그 성격이 만들어졌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개인주의 뭐의 어떤 소비 탐닉주의적인 성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어떤 국민적 퍼스널리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176페이지에 보면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가학적 피학적을 만드는 게 이제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권위가 요즘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익명의 권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76페이지 중간인데, 공공연한 권위 대신에 익명의 권위가 지배한다. 그것은 상식과 과학, 정신건강, 정상성, 여론 등으로 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론에 어울리지 않아. 70%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한대. 그러면 야, 이건 나도 그거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야, 넌 좀 이상해. 다른 사람 다 유행 따라서 하는데 왜 너만 머리를 밀고 다녀? 뭐 이러는 거. 그럼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게 익명의 권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오늘날 21세기 정치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죠. 자기의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선택하고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인데, 사람들이 대다수의 익명의 권위에 복종하고 산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얘기들이 뭐냐면, 뭐 5장 도피의 메커니즘은 뭐 그 정도 할 수 있고, 이제 6장인 나치즘의 심리, 요 부분인데, 여기에서 주로 뭐가 이제 얘기되냐면 사회심리학적으로 각각의 계급들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사실 그 계급적인 냄새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217페이지에 보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중산층, 그 다음 부르주아, 이렇게 세 가지의 계급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어떤 계급들이 어떤 상태를
그 당시에 히틀러가 집권할 즈음에 각각의 계급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가를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심리학을 내적인 어떤 가족 관계나 내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사회 심리 쪽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이게 에릭 프롬이 그 정치학에 준 공헌이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정치학하는 사람이 이런 심리학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는 건데, 여기에는 분명히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 심리 혹은 정치 심리라는 게 분명히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중산층에 대한 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상인이나 중간 하층 계급은 무기력감에 아주 다 지친 거죠. 그다음 부르주아들은 뭐 자기들이 돈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등장하든 뭐 자기의 돈과 권력을 지켜줄 사람을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독재자도 뭐 무슨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하층 계급은 자기가 뭐 경제적으로 핍박당하고 너무 박탈감이 심하니까 뭘 선택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중산층. 이 중산층들이 왜 히틀러를 지지했는가? 이게 사실은 이 책의 핵심 관심사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